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고혈압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은 너무 많습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을 비롯해서 비만, 흡연, 또 특별한 원인이 없는 본태성의 질환들로 인한 2차성 고혈압까지 지적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노화도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어서 노년으로 갈수록 위험이 높은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젊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젊은 층의 고혈압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잘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일상에 많은 불편을 주는 알레르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혈압 수치를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혈압에 소홀한 경우가 많죠. 하지만 혈관 건강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젊은 층의 고혈압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고혈압으로 인한 혈관 건강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젊은 층에서는 혈압에 대한 인지율이 떨어지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지율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인지율이라는 거는, 내가 혈압이 있다라는, 일단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혈압이 있으면 또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지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진짜 혈압이 막 엄청나게 높은데도 본인이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병원은 한 번도 안 가서 모르는 경우도 있지요. 네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고혈압이라고 하면 중년 이후부터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젊은 나이에도 고혈압의 위험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인지율을 조사를 해봤더니, 네. 예전에는 그 20, 30대 고혈압 환자들이 내가 혈압이 있다는 거를 17%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최종 조사를 보면은 35%, 병명 중에 35명만 내가 고혈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 평균을 보면은 고혈압 인지율이 한 77%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율도 74% 되는데 네. 우리나라 전체 평균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네. 네. 사실 고혈압 자체로는 증상이 없어서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고혈압의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식생활이 많이 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구화돼서 아무래도 기름기를 많이 먹고 우리 예전에 전혀 잘 먹지 못했던 삼겹살이나 치킨 같은 거, 네. 예, 이제 그런 게 다 기름이 튀긴 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비만이 늘어나고 네. 또 하나는 또 스트레스가 어느 그 삶에나 스트레스가 있겠지만은 요즘 젊은이들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회식 술자리도 많이 가지면서 음식 조절을 안 하고 운동을 못 하는 그런 원인 때문에 혈압이 또 많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도 이렇게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고혈압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도 있을 텐데요.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되면 그만큼 오랜 세월 고혈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생각할 때 혈관 질환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대개는 이제 고혈압이 우리 한국 사람이 60세대가 되면 60%가 혈압이 있다. 네. 70세가 하면 70%가 혈압이 있다 그러는데 20, 30대는 혈압을 전혀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증상이 없어도 혈압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혈관이 굳어지고 기름이 차고 동맥경화가 생기면서 이런 분들이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그런 걸로 쓰러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30대에도 이렇게 심근경색으로 응급실 오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 제 경험으로는 제일 나이가 어린 심근경색이 22살. 아이고. 그 다음에는 28살. 이런 분들도 고혈압 관리 안 하다가 이제 쓰러져서 스탠트도 시술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네. 네. 아유, 그렇게 젊은 나이에도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근데 고혈압 자체로 증상이 있다면 젊은 나이에도 고혈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될 텐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증상 없이 침묵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되게 이제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이 혈압이 올라가면은 고혈압이 없어도 50대, 60대면 혈관이 좀 굳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면 벌써 머리가 띵하다, 뒷목이 땡긴다 그런 걸 느끼세요. 근데 이제 우리 20, 30대는 아무래도 그 혈관의 탄력이 좋기 때문에 네. 혈압이 올라가도 그걸 잘 못 느끼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를 보면은 자기 아버님이 뭐 심장이 안 좋고 혈압이 높다 해서 모시고 왔는데 네. 아들이 기다리다가 한번 그 병원에는 다 혈압계가 있잖아요. 네. 재봤더니 200이 아이고. 110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아버님 진료하고 아드님도 바로 접수해서 보니까 아드님이 더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자주 있고 20, 30대에 간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고혈압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젊은 나이부터 그래도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고혈압 유병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20세 이상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전체를 보면은 남자는 30%, 네. 여자는 한 27% 정도 있다고 약을 드셔야 되는 고혈압이죠. 네. 이랬는데 이제 40대에 가면은 대개 20%는 꼭 약을 드셔야 되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는 40%인데 그 다음부터는 나이하고 똑같아져요. 60대에는 60%, 70대는 70%. 그리고 60세 이전에는 남자가 고혈압이 많은데 네. 65세 이후부터는 여자분이 훨씬 또 많으세요. 네. 특히 70 넘은 분은 여자분이 월등하게 많죠. 그것도 잘 마음에 좀 두고 계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럼 그 중에서 젊은 층의 고혈압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10에서 15%로 보는데 이게 그 한 10년, 15년 전 데이터보다 점점 증가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0대 되면은 벌써 25%까지 툭 뛰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면은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면은 벌써 한 1,000만 명이 넘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20대, 30대 고혈압 환자를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지금 한 800만 명 정도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이 본인도 관리를 안 하고 주위에서도 그냥 나의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제 방치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젊은 층의 고혈압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30대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건 아무래도 직장 건강검진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혈압을 확인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국가검진을 또 하고 있는데 네. 그것마저 안 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겠죠. 내가 나이도 젊고 그런데 무슨 검진을 하냐. 그리고 이제 뭐 혈압도 재고 또 혈압이 높게 나오면은 꼭 핑계를 대세요. 네. 저기 선생님 어저께 술 마셔서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기가 이제 혈압 높은 거를 자기 암시로 자꾸 무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합병증이 생긴 다음에 큰 문제가 되시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얘기 말씀드리겠지만은 본인이 운동 안 하고 뚱뚱하고 네. 특히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혈압 높으면은 20대에서부터라도 혈압 자꾸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네. 뭐 식생활의 변화, 비만, 스트레스 이런 걸 꼽아 주셨는데요. 청년기에 고혈압 진단을 받는 경우는 가장 큰 원인이 뭔가요? 제일 큰 원인은 20, 30대는 비만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많은 게 술이에요. 우리 한국은 또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저 외국은 그렇죠. 대리운전이 없는데 네. 저 주중에도 굉장히 회식을 많이 하고 많이 마시는데 술을 드실 때는 얼굴이 벌게진다는 거는 혈관이 넓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재보면 혈압이 막 100, 90밖에 안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9시 때부터 혈압이 올라가서 이제 하루 종일 올라가 있다가 이제 술이 깨면 떨어지고 하는데 이게 반복되니까 네. 나중에 고혈압으로 가게 되는데 조절해 보면은 우리나라 남자 고혈압 원인의 15%가 알코올로 옵니다. 근데 이제 술이 오는데 이게 20, 30대에서도 좀 많이 드시기 때문에 두 번째 원인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랑 관련 없이 그냥 호르몬 뭐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콩팥 나빠서 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제일 문제가 비만과 술, 운동 부족 이렇게 되죠. 네. 비만과 음주 지적을 하셨고요. 가족력의 위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족력이 제일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같은 무서운 혈관병은
전부 유전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젊은 고혈압 환자가 오면은 맨 먼저 물어보는 게 부모님은 어떠세요? 형제분 중에 약 드시는 분 있으세요? 그런데 부모님이 다 혈압약 드세요 하면은 그분은 빨리 드셔야 돼요. 뭐 대개는 뭐 저 운동하고 고칠게요 선생님, 뭐 좀 술 끊어볼게 하는데 저는 강력하게 약 드시면서 해보라고 권유를 하죠. 그래서 유전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잘못이 아니고 그냥 가족력이니까 받아들이시고 생활 습관도 바꾸고 필요하면 약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제 약 말씀하셨는데요. 정상 혈압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고혈압 전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면 되는 건가? 전 단계에서는 약을 먹지 않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으로도 정상 혈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걸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예, 다 맞는데요. 예. 생활 습관으로 교정이 되는 고혈압은 말씀드린 비만이라든지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살 빼고 술을 줄이면은 약을 안 드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기가 진료 중에 보면은 심지어는 뭐 요가 선생님 아니면은 헬스클럽의 트레이너 여자분들도 있으신데 매일 운동하고 체중도 뭐 165cm에 52kg 이런 분들도 혈압이 160, 180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잘 물어보면은 가족력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빨리 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전혀 두통도 없고 그런 거 없어도 빨리 드시는 게 좋고 생활 습관 교정하는 케이스는 말씀드려 뚱뚱하고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생활 습관 교정, 운동하고 해서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네네. 이건 어떻습니까? 고혈압 진단을 받아도 1기와 2기로 구분이 되는 건 맞습니까? 어떤 차이일까요? 네, 뭐 1기 나누긴 하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개 140에 90, 그러니까 수축기가 140, 확장기가 90이면은 약을 쓰자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혈압 기준이 120에 80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아주 좋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2기 그러는 거는 뭐 수축기가 160 넘고 그럼 2기 그러는데 그런 거에 관련 없이 일단 자주 머리가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거나 거기 뭐 가슴이 답답한 분들은 140만 돼도 빨리 약을 드시는 게 좋고 똑같은 140이라도 살이 안 찌고 본인이 한번 운동을 요즘에 못했는데 뭐 다리를 다쳐서 못했습니다. 발바닥이 아팠습니다 하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약을 안 쓰고 좀 기다려봐요. 기분이 이제 관절이 좋아지고 약을 운동을 시작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1기, 2기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본인의 컨디션, 그러니까 여러 번 쉬어서 3번 이상 혈압을 쟀을 때 얼마냐를 평균을 낸 혈압으로 약을 드실 건지 안 드실 건지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수축기 혈압 140에 확장기 90을 보는데 요즘은 혈압 기준이 떨어져서 이제 120에 80까지 본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혈압 수치가 잴 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재면 높게 나오기도 하는데 병원에서도 3번 재면 또 3번 다 다르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뭘 기준으로 해야 할지 답답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굉장히 질문도 많고 막 짜증을 내세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환자분이 혈압을 밖에서 이제 그 기계로 재서 오는데 보면은 기백에 110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저 집에서는 110에 80인데 왜 병원에만 오면 이렇습니까? 병원 혈압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런 분들은 평생 병원 오면 180, 200 나오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게 10명에 4명은 병원 혈압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긴장해서 그러세요. 내가 병원에 약 받으러 왔는데 더 높게 나면 어떡하지? 그때부터 이제 병원 올 때부터 두근두근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병원 와서 저는 아예 혈압을 재지 말고 혈압 공책을 드려서 집에 있는 혈압기로 재오세요. 그러면은 딱 정확하게 110에 80, 뭐 120에 70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약을 드리는데 이 병원 혈압만 갖고 약을 드리면은 집에 가서 약 드시고 응급실로 실려오세요. 쇼크에 빠져. 혈압이 뭐 70, 60까지 떨어지시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타입인지를 알으셔야 돼요. 내가 병원만 가면 올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걸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24시간 혈압 재는 기계가 있었는데 이제 네. 치렁치렁 달고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한 2, 3년 전부터는 반지 같은 거를 탁 끼고 있으면 아주 편하네요. 샤워도 할 수 있고 혈압이 20분마다 측정이 돼서 이 사람이 진짜 고혈압이 있는지 아니면 병원에 올 때만 올라가는지 평균 혈압까지 다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가격도 안 비싸요. 한 본인 부담 9,000원 정도만 내면 되거든요. 이런 때는 이런 걸 해보시면 정확히 내가 약을 드셔야 되는 혈압인지 아니면 내 약에 잘 듣는지 그것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혈압 공책에 적어오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이제 가정 혈압계로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럼 집에서도 몇 번은 반복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되게 3번 말씀드리거든요. 3번이요. 네, 그리고 반드시 식탁에 앉아서 병원에서도 이제 앉아서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팔하고 심장이 나란히 있어야 되는데 네. 집에서도 걸어와서 바로 재면은 굉장히 높게 나오세요. 네. 그래서 원래 교과서에는 5분을 쉬었다가 재라 그러는데 지금 5분 쉴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심호흡 크게 5번을 해라. 그래서 재고 높으면 또 다시 5번에서 재면 되게 2번째나 3번째 게 자기 혈압이 되게 맞습니다. 근데 네. 그게 무려 수축기가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심호흡하고 재고 높으면 또 재고 그리고 아주 힘드실 때는 또 어떤 분 누워서 재는데 누워서 재시면 낮게 나오세요. 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식탁에 앉아서 재셔야 됩니다. 네. 약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젊은 나이라도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약을 복용해야 할까요? 요즘 약들은 예전 약, 혈압약하고 틀려서 약 자체가 혈압하고 관련 없이 동맥경화 예방도 해주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분은 정말 안 되겠다. 이게 아래 혈압도 막 110이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160, 110 나오죠. 혈압약을 권하시면은 그 뭐 어떤 분들은 화를 내고 뭐 병원을 앞놓는 분도 있고 그러시는데 근데 물어보면은 영양제 몇 개 드세요 하면 대개 5-6개 드세요. 뭐 비타민부터 오메가3 안 드시는 분은 없고 이상한 효과도 없는 약들을 많이 드시거든요. 제가 그래요. 그런 약 6개 드시지 말고 조그만 거 하나만 드시면 30년을 더 잘 사시는데 그래서 설득을 해드리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 드시라면은 그냥 정말 좋은 영양제이기 때문에 하나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 따지지 마시고요. 네. 네. 그러니까 조절이 잘 안 되면 약을 드셔야 되는 건데, 근데 젊은 나이인 경우에는 이제 오랜 세월 약을 이렇게 계속 복용해도 괜찮을까 걱정이 되는 건데요. 어떨까요? 그래서 조금 살이 찐 분들은 약 드시면서 굉장히 운동하고 또 야채 많이 드시고요. 네. 제일 혈압이 안 좋은 게 이제 튀긴 거죠. 뭐 소금 얘기하는데 소금은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데 그보다 더 나쁜 게 튀긴 거예요. 그런 거 드시면 살도 찌고 혈관도 나빠지시는데 음식 조절을 많이들 하시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혈압이 있거나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혈압이 있으시면은 그냥 이거는 본인 잘못이 아니라 내가 우리 집안에 타고난 거다 생각하시고 그냥 영양제 제일 좋은 영양제로 생각하시고 약을 드시라고 저는 되게 권하고 있습니다. 네. 튀긴 음식 지적을 하셨는데요. 젊은 층에서는 식습관을 비롯해서 조심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혈압 관리를 위해서 지켜야 하는 부분들을 좀 짚어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체중 빼면은 혈압 떨어지시고요. 그다음에 빵, 과자, 국수, 라면 튀긴 거 줄이시고 그다음에 하염없이 걸으셔야 돼요. 헬스클럽 안 가도 자꾸 걸으면 혈압 떨어지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젊은 층의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더 클래식의 여우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분들은 없던 알레르기가 생겼다는 말도 하고요. 증상이 심해진다는 말도 합니다. 알레르기 행진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걸까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분들은요. 하나의 알레르기가 아닌 경우도 많던데요. 맞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이 되게 다양한데요. 네. 대표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결막염, 식품 알레르기 등이 있는데요. 네. 이게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동반된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천식은 비염이랑 거의 70% 이상이 동반되어 있고요. 네. 비염 환자는 천식이 한 20에서 50%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동반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앞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알레르기 행진이라는 표현을 주로 하잖아요. 네. 주로 이제 소화기 때 아토피에서 시작을 해서 식품 알레르기, 천식, 비염으로 진행하면서 동반된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뭐 알레르기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알레르기가 뭔가요? 이게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 근데 이 알레르기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우리한테 해롭지 않은 자극이에요. 근데 이런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이제 두드러기 생기고 가렵고 콧물, 재채기 같은 이상 과민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알레르기가 약하게 생겼는데 점점 더 심해지고 오래 간다거나 뭐 식품에 반응하는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천식까지 생긴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이 알레르기가 유전적인 취약성이 있는 상태에서 네. 환경적인 자극에 의해서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는 노출됐을 때 증상이 좀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알레르기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미리 만들어놨던 IgE 항체가 알레르겐과 빠르게 결합을 하면서 비만세포가 활성화되고 네. 염증성 물질이 분비가 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음식의 경우라면 증상이 처음에는 가볍다가 네. 가렵기만 하다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막 기도가 좁아지고 호흡곤란이 유발되고 마치 네. 천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흔히 말하는 알레르기 행진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차례대로 나타나는 걸 행진이라고 하는데요. 네. 알레르기 질환 자체가 소아에서 성인까지 차례대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생후 1개월 전후에 우유에 대한 음식 알레르기가 나타나고 네. 이후에는 피부에 이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생깁니다. 한 3, 4세 정도 되면 천식 증상이 좀 시작이 되고 네. 사춘기가 지나서 이제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순서대로 나타나는 경향을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상황에 따라 발현 시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고 순서도 바뀌면서 나타날 수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 여러 질환이 계속 순차대로 나타나는 모습을 행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알레르기에 취약한 분들이 있는 걸까요? 취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 뭐 일반적으로는 이 알레르기가 가족력이 있고 유전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두 분 다 이제 알레르기가 있으면 자녀들은 70에서 80% 정도는 알레르기 질환이 나타나고요. 네. 한 분만 알레르기 질환이 있어도 50에서 60% 정도가 질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다만 이제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환경적인 요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알레르기 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뭐 가족력,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환경적 영향도 받고요. 어린이와 성인의 차이도 있을까요? 알레르기 양상이 다르다는 말도 있던데요. 아무래도 소아는 성장하는 시기고 네. 성인은 성장이 끝난 시기라는 점이 알레르기 양상의 좀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제 처음 접하는 음식, 피부 자극 등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면역학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또 면역 기능이 또 변화되기 때문에 네. 알레르기 증상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 행진에서처럼 자랄수록 나타나는 증상도 이제 변할 수 있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는 성인과 어린 아이의 동일한 질환이라고 하면 질환 자체는 같다고 해도 증상은 같지만 나타난 양상이 좀 변할 수 있다. 그게 성인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 위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환경적인 조절이나 식품 조절이 조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어릴 때 있던 알레르기는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사라지기도 할까요? 알레르기 자체가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 질환은 아니기는 한데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좀 바뀌고 환경적인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레르기 질환이 사라지거나 호전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특히 이제 식품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
50%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아토피도 성인이 되면 호전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토피 이제 피부염도 성인이 되면서 이제 호전되는 경향을 좀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 성장하면서 사라지거나 약해지기도 하는데 성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소아에서 아토피가 문제가 되는 게 아직은 피부 보호막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 외부 자극이라든지 알레르기 물질에 취약한 것이 문제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피부의 이제 보습 기능, 피부 장벽의 구조가 단단해지면서 네, 외부 자극 물질이 피부 내로 침투하는 것도 잘 막아주고요. 네, 외부 물질에 대한 면역 시스템의 반응도 균형이 잘 맞춰지게 되면서 예전에는 과민 반응이 나타났다가 이제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1세가 넘어가면 보통 절반 정도는 아토피가 좋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되면 또 50%에서 좋아지고 네, 사춘기가 지나면 대부분 없어지는데 네. 성인 되면 90% 이상이 아토피가 소실이 되거나 증상이 완화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있던 알레르기가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사라지기도 하는 건데요. 또 성인의 경우에는 젊을 때 없던 알레르기가 생겼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점점 심해지는 경우는 있어도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일은 없는 것 같던데 어떤가요? 뭐 예전에는 괜찮다고 하다가 또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겼다고 하면 되게 좀 놀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시니까요. 성인에서도 알레르기 반응이 새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대표적인 게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잘 먹었던 음식이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먹고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성인에게서는 주로 이제 붉은 고기와 같은 육류, 네. 육류에 대한 알레르기가 생기기가 좀 쉽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안타까운 거는 성인에서 생기는 알레르기는 소아에서 생기는 알레르기와 같이 없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음식에 노출이 되면 노출될수록 네. 점차 증상이 심해지고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인에서 생기는 이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네. 피하는 게 최선이고요. 음, 그 외에도 사실 뭐 음식 알레르기가 말씀드렸지만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천식, 네. 아토피 피부염도 어렸을 때는 괜찮다가 성인에서 증상이 처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 성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사라지는 일이 없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 면역 체계가 발달을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그런 반응들이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미 성인은 면역 체계가 이제 완전히 자리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증상이 좀 없어지기는 어렵고요. 음. 대신에 이제 나이가 더 늘어서 이제 노인 연령이 되면 네. 우리 면역 반응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증상이 좀 가벼워질 수는 있는데 네. 없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나이 들수록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복용하는 약도 많아지는데 약물로 인한 알레르기도 있을까요? 성인에서는 이제 약물 알레르기가 잘 생길 수 있기는 한데요. 네. 특히 이제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아스피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네. 아니면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약을 드시는 종류가 사실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다양한 약을 복용하게 되니 약물 알레르기가 생길 위험성도 높아지는데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복용하는 만성질환 약물들, 뭐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같은 경우에도 드물기는 하지만 약물 알레르기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약을 드시고 나서 피부가 가렵다, 발진이 생긴다, 숨이 차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주치의랑 상의가 필요한 거죠. 네.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꼭 그 약물들을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한번 그 약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고 하면 네. 다음에는 또 똑같은 반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다른 병원에 갔을 때 네. 혹시라도 그 약물을 처방을 해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약물 알레르기가 있었다라는 거를 갈 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항암 치료를 받는 암 환자들은 여러 부작용을 경험을 하잖아요. 알레르기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항암제가 사실 흔히 우리가 노출할 수 있는 약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암제를 처음 투약할 때 네. 받고 나서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항암제를 또 반복 투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물질에 노출이 돼서 감작이 됐다가 네.
그 이후에 점차 노출이 반복되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는 항암제가 뭐 백금계 항암제라든지 네. 탁산계 항암제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아, 이런 이제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면 주치의랑 상의를 해서 약물을 좀 바꿔볼 그럴 필요성도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항암제는 대부분 증상이 알레르기보다는 부작용일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만약에 투여 후에 네. 피부 가려움증이나 발진, 복통, 호흡곤란, 저혈압이 생기면 바로 이제 투약을 중단하고 응급처치를 받아야 됩니다. 네. 또 항생제도 말씀하셨는데요. 항생제 내성에 대한 지적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내성의 부분과 알레르기는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요. 네. 내성은 보통 불필요하게 항생제를 썼을 때 세균이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서 약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문제는 이렇게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했을 때 내성도 당연히 생길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소아에서 네. 항생제의 사용량이 많을수록 네.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 위험이 늘어난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위생과 관련된 문제인데 네. 항생제를 많이 쓰면 건강한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파괴가 됩니다. 우리 몸이라는 거는 여러 세균에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면역 체계가 성숙되는 과정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네. 항생제 노출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방해가 되면 우리 면역 체계가 성숙하지를 못해서 네. 어떤 외부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이 유발되고 결국 이게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한다. 이런 가설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오남용하는 거는 네. 결국 항생제 내성 문제도 있지만 알레르기 발생 위험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여러 알레르기의 원인들에 대해서 짚어주고 계신데요.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계절성 알레르기도 있잖아요. 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게 다양한데요. 네. 크게 보면 호흡기로 자극을 주는 게 있고 음식으로 자극을 주는 게 있습니다. 네. 호흡기로 자극을 주는 게 시기로 구분을 해보면 1년 내내 영향을 주는 통연성 종류가 있고요. 네. 계절적, 특정 시기에만 심해지는 계절성 알레르기도 있는데요. 네. 통연성 알레르기의 대표적인 게 진먼지 진드기나 반려동물의 털, 곰팡이 등이 있고 계절성인 경우는 주로 봄이나 가을에 날리는 이제 꽃가루가 네. 주요 원인이 됩니다. 반려동물의 털 말씀하셨는데요. 반려동물과 관련한 알레르기 증상도 신경이 쓰입니다. 흔하지 않나요? 반려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으시죠. 국내 연구에서 보면 고양이 털에 대한 감장률이 한 13.6% 정도 되고요. 네. 강아지 털은 고양이 털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흔한 유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사실 털에 대한 알레르기는 아니고 동물의 이제 피부에서 떨어지는 비듬이나 각질, 침, 타액, 오줌 등에 섞여져 있는 특정 단백질이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 반려동물 중에 털이 없는 종류인데도 알레르기가 생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동물에게서 나오는 단백질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통연성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알레르기 증상이 유발될 수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반려동물의 털이나 각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피하는 거고요. 네. 근데 안타까운 건 반려동물을 피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렇죠. 뭐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청소나 세탁 자주 해주면 되고 꽃가루가 문제라고 하면 외출을 좀 피하거나 마스크 쓰면 되긴 하는데 네.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키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뭐 다른 이제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 원인도 사실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약을 드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치료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항원을 피하는 게 최선이긴 하잖아요. 네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죠.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지 않으시나요? 아, 네, 맞습니다. 어떻게 피하냐. 사실 우리가 꽃가루 날리는 그런 환경에서 외출을 아예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뭐 음식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음식만 안 먹으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반려동물을 다른 곳에 보내기도 좀 어렵고 진먼지 진드기도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도 아예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100% 예방이라는 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조심은 좀 하셔야겠네요. 최대한 조심을 하는 게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내가 어떤 음식에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확인하는 검사가 일단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걸 이제 피할 수 있는데요. 네. 크게 보면은 이게 뭐 피부 반응 검사라든지 마스트 검사라고 하는 알레르기 유발 원인을 확인하는 검사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그런 검사들 장단점이 좀 있기는 한데 간단하게 보면 혈액으로 채취하는 마스트 검사라는 게 있고요. 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알레르기 유발 원인을 동시에 선별해낼 수 있는 검사인데 단점은 좀 비싸다는 거, 그리고 민감도가 좀 떨어져서 실제로는 알레르기가 있는데 없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좀 단점이 있고요. 피부 반응 검사는 바늘로 그 유발 물질을 피부에 넣고 찔러야 되거든요. 아프다라는 좀 단점이 있긴 한데 네. 장점은 정확하고 그 저렴하다. 이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피부 반응 검사 같은 경우는 몇 가지로 검사를 하는 건가요? 유발할 수 있는 원인 물질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 이제 맞춰서 아무래도 검사에 항목이 많으면 피부 전체를 다 찌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를 실제로 유발을 해서 네. 이게 알레르기 유발 원인이 맞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확인되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알레르기 치료의 기본이 이제 회피하는 것과 증상 치료인데요. 알레르기 유발 원인으로 확인된 물질을 최대한 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최대한 피해도 노출이 돼서 증상이 시작됐다면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요즘에는 특정 알레르기 유발 원인에 대한 면역 치료도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네. 약물 치료라고 한다면 어떤 약들이 처방이 되는 건가요? 증상 조절을 위해서는 이제 항히스타민이라는 약이 이런 가려움증이라든지 피부 발진, 콧물, 코막힘 뭐 이런 증상을 줄이는데 기본적으로 쓰여지게 되고요. 네. 항히스타민을 썼는데도 증상이 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 억제제도 단기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약들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꾸준히 드셔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증상이 호전이 될 때까지 꾸준히 쓰다가 네. 증상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중단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계절적인 특성도 있고 유발 원인에 대한 노출이 지속되는 경우라고 하면 사실은 좀 장기간 써야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치료를 해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완화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게 알레르기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결국 증상을 최소화하는 목적의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약을 드시는 동안은 증상이 좋아지지만 다시 또 알레르기 유발원에 노출이 되면 증상이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면역 치료라는 게 또 있어서 일부 이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증상이 좀 심한 경우에는 혀 밑에 이런 이제 면역 치료를 하거나 주사제를 투여해서 내성을 유발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면역에 대한 내성을 유도하면서 장기간 이런 알레르기 유발 원인이 들어와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네. 하는 치료도 있습니다. 혀 밑에 면역 치료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 이제 알레르기 유발 원인을 아주 낮은 농도로 네.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넣어주면 네. 우리 몸의 반응이 점점 무뎌집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네. 물론 이게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한데 네. 실제 뭐 비염이 있으신 분들이나 천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장기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치료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80%에서는 증상이 좀 완화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치료가 끝나도 수년 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참 요즘 봄철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도 말씀하셨지만 알레르기 질환이 걱정될 때잖아요. 예방을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좀 주시죠. 봄철에는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도 문제고 네. 그리고 미세먼지나 황사 등의 환경적인 자극도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외출 자제하는 거, 네.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실내 환기도 자주 해줘야 되고 공기청정기도 써주면 네.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알레르기 유발 원인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귀가하고 난 후에는 옷에 이제 또 뭐 알레르기 유발 원인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털어주시는 것,
그리고 몸에 묻어있는 유발원을 피하기 위해서는 샤워도 즉시 해주시는 것이 네. 봄철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게 좋은 건가요? 심한 날이라고 해도 네. 아주 짧게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게 실내 환기에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 네.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짧게 환기하고 문 닫고 또 공기청정기 써서 실내도 농도 조절하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네. 또 가족력이나 유전적 소인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심을 더 하셔야 되겠네요. 이미 알레르기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봄철에는 증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네. 아토피도 심해지고 비염이나 천식도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알레르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넥스트의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